충청도 시골 마을 74세 박무진과 23세 손자 진호가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웃고 있다. 군대는 괜찮나? 할아버지 덕에 튼튼하게 버팁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간다. 하지만 그날 밤 진호는 조폭들에게 둘러싸여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다. 전 그냥 지나가던 군인이에요. 절규하지만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진다. 피투성이가 되어 집에 돌아온 진호를 본 무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충청도 한 시골 마을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새벽 5시 반, 박무진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4살의 나이에도 그의 기상시간은 정확했죠. 군 복무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무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마당 너머로 보이는 텃밭에는 고구마 잎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심고 가꾼 것들이었죠. 세수를 마친 무진은 작업복을 입고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호미를 들고 고구마 줄기 사이사이 자란 풀들을 뽑기 시작했죠.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그의 모습은 여느 시골 할아버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무진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의 서재에는 두꺼운 군사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가끔씩 서울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무진은 절대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큰 사람이었을 거야.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죠. 그러나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무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밝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무진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죠. 손자 박진호가 군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23살의 진호는 해병대에서 복무 중이었는데 오랜만에 휴가를 받아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진호야, 언제 왔니? 방금 도착했어요. 할아버지, 그동안 건강하셨죠? 진호는 가방을 내려놓고 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안부를 물었죠. 무진은 손자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군 생활로 더욱 단단해진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많이 컸구나.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 모양이네. 할아버지가 어려서부터 단련시켜 주신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진호는 부대 생활 이야기를, 무진은 농사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무진은 마당에 화로를 피웠습니다. 텃밭에서 캔 고구마를 구워 먹기 위해서였죠. 진호는 할아버지 곁에 앉아 불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 정말 조용하네요. 부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아요. 그래서 좋지 않니? 시끄러운 곳에서 살다가 이런 곳에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 고구마가 익어가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무진은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뒤집어 주었죠. 진호는 할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속에서도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진호의 질문에 무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미소를 지었죠. 그냥 나라를 위해 일했다고 하면 될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요? 언젠가 내가 더 성숙해지면 얘기해 줄게. 무진은 구운 고구마를 진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뜨거운 고구마를 후후 불며 먹는 진호의 모습을 보니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부모를 일찍 잃고 할아버지 손에서 자란 진호였죠. 군대는 괜찮나? 할아버지 덕에 튼튼하게 버팁니다. 진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진도 따라 웃었죠. 이런 평온한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했고 무진은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깨어질 줄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휴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진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죠. 아침에는 텃밭일을 도왔고 오후에는 마을을 산책하며 어린 시절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저녁 무렵 무진이 진호에게 말했습니다. 진호야, 집에 라면이 떨어졌네. 마트에 다녀올 수 있겠니? 물론이죠, 할아버지. 다른 필요한 것도 있으면 말씀하세요. 진호는 할아버지가 써준 메모를 받아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중심가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죠. 해가 지고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본 진호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던 터라 거리는 한산했죠. 가로등 불빛만이 어스름한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 골목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앞쪽에서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진호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려 했습니다. 저기 군인 아니야? 한 남자가 진호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진호는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짧은 머리와 곧은 어깨가 군인임을 드러내고 있었죠. 맞네. 완전 군인 스타일이야. 모두 5명의 남자들이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죠. 지역 조직 폭력배들 같았습니다. 진호는 그들을 피해 다른 길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길을 막았죠. 야, 어디 가냐? 인사는 안 하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진호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비켜주지 않았죠. 급한 일? 뭔 급한 일이야? 우리랑 한잔하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저었죠. 정말 죄송하지만 집에 기다리는 분이 계세요. 기다리는 분? 누구야, 여자친구? 남자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진호는 점점 불안해졌죠. 이런 상황은 부대에서 배운 대로 피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진호가 옆으로 비켜가려 하자 한 남자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우리가 말 걸었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예의가 없네. 정말 급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진호는 남자의 손을 살짝 뿌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상황이 급변했죠. 이 새끼가 지금 나를 밀쳤어? 남자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진호를 둘러쌌죠. 전 그냥 지나가던 군인이에요. 진호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더욱 흥미를 보였죠. 군인이면 더 조심해야지. 여기서 백도 없으면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지. 리더 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진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었죠. 너 몇 사단이야?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거친 놈들이네. 그럼 싸움도 잘하겠다. 남자는 진호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진호는 한 발 뒤로 물러났죠.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고? 그럼 뭐 하고 싶어?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돈 있어? 우리가 술값이 부족해서 그런데.
돈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다고? 확인해 보자. 한 남자가 진호의 주머니를 뒤지려 했습니다. 진호는 본능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죠. 해병대에서 배운 격투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아야, 이 새끼가 진짜로 대들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남자들은 진호를 완전히 둘러쌌고 주먹이 날아오기 시작했죠. 진호는 처음에는 방어만 했습니다. 하지만 5명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죠. 얼굴과 몸 곳곳에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습니다. 군인이면 좀 버텨봐야지. 해병대가 이 정도야? 조롱하는 목소리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진호는 바닥에 쓰러졌고 남자들의 발길질이 계속됐죠. 그만. 제발. 진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고 입술이 터졌죠. 옷도 찢어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이제 알겠지? 여기서는 군대고 뭐고 통하지 않는다는 걸. 리더가 진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보면 더 세게 한다. 알겠나? 남자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비닐봉지들을 발로 차며 사라졌습니다. 라면과 우유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진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정신이 몽롱했죠. 간신히 일어나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진호의 모습은 처참했죠.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무진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진호야, 무슨 일이야? 무진은 급히 일어나 손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진호는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할아버지. 진호는 무진의 품에 안겼습니다. 무진은 말없이 손자의 상처를 살펴봤죠. 그의 눈빛이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진호의 찢어진 셔츠를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손자의 몸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특히 갈비뼈 부분이 심하게 부어 있었죠. 무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호야, 누가 그랬니? 무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었어요. 5명 정도. 어디서? 마을 외곽 골목에서요.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걸더니 무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호를 소파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했죠. 오래전 군 의무병 시절 배운 솜씨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진호가 말했지만 무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 상처는 아니다. 하지만 무진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죠. 저 새끼들 이름은 아냐? 무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진호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놀랐죠. 이름까지는 몰라요. 하지만 리더 같은 사람이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 그런 특징을 가진 조직폭력배라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었죠. 진호야, 방에 가서 쉬어라. 내가 처리할게. 할아버지,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저도 괜찮고. 안 된다. 무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진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진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무진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 맨 아래칸을 열었죠. 오래된 나무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과 무전기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진은 수첩을 펼쳤죠.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전국 조직 지도의 일부였습니다. 지역별로 나뉜 세력 분포도와 주요 인물들의 이름,
그리고 특별한 마크들이 적혀 있었죠. 몇몇 이름 옆에는 빨간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무지는 수첩을 넘기며 충청도 지역을 찾았습니다. 이 마을 주변의 조직도 표시되어 있었죠. 강용철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다는 메모도 함께 적혀 있었죠. 역시 그놈이군. 무지는 오래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전원을 켰죠. 아직도 작동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누군가 받았죠. 여보세요? 김참모, 나 박무진이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무진이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코드명 칠흑이다. 무진의 말에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입니까? 작전명 귀환을 발동하자. 귀환이요? 하지만 그건 이미 30년 전에 내 손자가 당했다.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전화 너머의 김참모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당장. 대상은 강용철이다. 강용철.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일단 정보부터 수집해라. 그리고 옛날 팀원들에게 연락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할 수는. 걱정 마. 나도 늙었지만 바보는 아니야. 무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다시 펼쳤죠. 다른 페이지에는 더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보사령부 창설 요원들의 명단이었죠. 작전명 귀환. 그것은 정보사령부 창설 요원들만이 아는 비밀 코드였습니다. 국가나 가족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죠. 무진은 또 다른 번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령? 무진이 형님.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바쁜 가운데 미안하다. 부탁할 일이 있어서 말씀만 하십시오. 항공정찰 요청한다. 좌표는 내가 따로 보낼게. 항공정찰이요? 혹시 무슨 일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다. 우선 준비부터 해달라.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내일 아침까지. 전화를 끄는 무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사용하는 옛날 네트워크였죠. 하지만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무진의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죠. 손자를 해친 놈들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서랍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권총집이었죠. 하지만 총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반납한 것이었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 무진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방법도 바뀌어야 했죠. 하지만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해친 놈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죠. 무진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지역 조직 폭력배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강용철이라는 이름도 검색해 봤습니다. 예상대로 여러 건의 폭력 사건에 연루된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죠. 지역 경찰과도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그렇군. 무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았죠. 여전히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무진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칠흑이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온몸이 쑤시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죠. 입술도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시퍼런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무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진호는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죠. 할아버지, 잠 잘 주무셨어요? 그럼 너는 어떠니? 몸은 좀 어떠냐? 많이 나아졌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진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제의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진은 손자의 상태를 살펴보며 마음속 분노를 다시 한번 확인했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진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해요. 무진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게 정상적인 절차지.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다. 두 사람은 마을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곳이었죠. 진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신고했습니다. 골목에서 5명한테 둘러싸여서 폭행을 당했다고요?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것도 귀찮아하는 듯 했죠. 네, 맞습니다. 리더 격인 사람은 얼굴에 흉터가 있었어요. 흉터요? 어떤 흉터? 왼쪽 볼에 길게 난 흉터였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특징만으로도 누군지 짐작이 가는 모양이었죠. 목격자는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럼 증거는요? 현장 사진이나. 경찰관은 점점 소극적이 되어 갔습니다. 무진은 옆에서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했죠.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조사는 해주실 거죠? 진호가 간절히 물었지만 경찰관의 대답은 성의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파출소를 나온 후 진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경찰관 태도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마치 수사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무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작은 마을에서는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 있거든. 그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 앞에 멈춰섰죠. 차에서 3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은 어제 진호를 폭행했던 리더였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선명했죠. 진호는 본능적으로 무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제 그 군인 맞지? 강용철이 진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무진이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강용철은 무진을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할아버지시군요. 손자 교육을 잘못 시키셨네. 무슨 말씀인지. 경찰서에 신고했다면서요? 그거 취하하세요. 강용철의 말에 진호가 발끈했습니다. 왜 제가 취하해야 하죠? 잘못한 건 당신들인데.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강용철이 진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진이 그 사이를 막아섰죠. 젊은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할아버지가 끼어들면 안 되죠. 강용철이 무진을 밀쳤습니다. 무진은 한 발 뒤로 밀려났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입 다물고 군대로 복귀해라. 여기선 군대고 뭐고 통하지 않아. 강용철이 진호를 위협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만약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직접 경험해보면 알게 될 거야. 강용철은 음산하게 웃으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른 부하들도 따라서 차에 탔죠. 이틀 주겠다. 그때까지 신고 취하해라. 안 그러면. 차가 떠난 후 진호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진이 손자를 부축했죠.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하죠? 저들이 또 올 것 같아요.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진은 진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집에 돌아온 후 진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죠. 무진은 서재에서 다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김참모, 상황이 급해졌어. 무슨 일입니까? 놈들이 직접 위협을 가해왔다. 신고를 취하하라고. 그렇다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겠군요. 그래, 내일까지 모든 준비를 마쳐라. 저녁이 되자 진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제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진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경찰도 아무도. 무진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수하고 정의감 강한 청년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절망하고 있었죠. 진호야. 무진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하게 떨어졌습니다. 세상에는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하지. 다른 방법이요? 이제 내가 나설 때가 왔다. 무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진호는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카리스마를 느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죠. 할아버지가 뭘 하실 수 있어요? 곧 알게 될 거다. 그 전에 너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무진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로 사는 것은 이제 끝이었죠.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봉인해 두었던 과거를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무진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죠. 새벽 5시 무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죠. 진호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진호야, 일어나라. 무진이 손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진호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눈을 떴죠. 할아버지, 벌써 아침이에요? 그래, 너는 오늘 서울로 가야 한다. 서울로요? 왜 갑자기? 진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진은 이미 가방을 준비해 놓고 있었죠. 내 옛 동료 집에서 며칠 지내라.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할아버지,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제가 도망가면 안 되죠. 진호가 반대했지만 무진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야. 전략적 후퇴지. 무진은 진호에게 명함을 한 장 건네주었습니다. 김철수 마이너스 예비역 대령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분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절대 혼자 돌아다니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무진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호는 할 수 없이 짐을 쌌죠. 아침 7시 무진은 진호를 버스 터미널까지 데려갔습니다. 서울행 버스에 태우면서 마지막 당부를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며칠 동안은 연락하지 마라. 내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실 거죠? 진호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본 무진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걱정 마라. 할아버지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버스가 떠난 후 무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때였죠. 정오가 되자 무진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형님,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참모의 목소리였습니다. 헬기는 내일 아침 8시에 스탠바이 합니다. 최 대령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하네요. 좋아. 그리고 지상 지원은 예비역들 5명이 오늘 밤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무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옛 네트워크는 여전히 살아있었죠. 타겟의 위치는 파악했나? 강용철의 사무실과 주요 거점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좌표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무진은 마을 이장을 만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였죠. 이장님, 내일 하루 동안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켜 주십시오. 대피요?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장은 무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무진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5시 강용철의 부하들이 무진의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세 대의 차에서 10명 정도가 내렸죠. 할아버지 나와. 한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무진은 현관문을 열고 나왔죠. 무슨 일이냐? 시간이 다 됐어요. 신고 취하했습니까? 취하하지 않았다. 무진의 단호한 대답에 부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각오하세요. 형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더군요. 부하들이 돌아간 후 무진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점검을 할 시간이었죠. 저녁 7시 강용철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왔죠. 총 15명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 기회입니다. 강용철이 무진 앞에 섰습니다. 신고를 취하하고 손자를 데리고 이 마을에서 떠나세요. 싫다고 하면? 그럼 여기 온 이상 넌 못 나간다. 강용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하들이 무진을 둘러쌌죠. 무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 젊고 건장한 남자들이었죠.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무진의 말에 강용철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죠. 하지만 무진은 여전히 군인이었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몸에 밴 격투 기술은 사라지지 않았죠. 처음 몇 명은 쉽게 제압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뭐야?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숫자의 열세는 극복할 수 없었죠. 무진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고 결국 바닥에 쓰러졌죠. 역시 나이는 못 속이는군. 강용철이 쓰러진 무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강목을 들고 무진의 머리를 내려쳤죠. 아! 무진이 신음을 내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죠. 이제 알겠지? 누가 이 동네 주인인지. 강용철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부하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집안을 좀 뒤져봐. 뭔가 있을 거야. 부하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의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가구들이 부서졌죠. 형님, 이상한 무전기 같은 게 있습니다. 한 부하가 오래된 무전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강용철은 무전기를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라고 했지? 뭔가 수상하네. 그때 또 다른 부하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이것 좀 보세요. 수첩 안에는 온갖 이름들과 조직도가 적혀 있었죠. 강용철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만들었다는 거지? 강용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큰 문제에 걸려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죠. 형님, 이 할아버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 완전히 처리해야겠어. 강용철이 의식을 잃은 무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죠. 무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의식은 돌아왔죠. 아직 살아있네. 강용철이 무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무진은 피를 흘리면서도 강용철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곧 알게 될 거다. 무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강용철은 소름이 돋았죠. 뭔가 이상해. 일단 여기서 물러나자. 강용철과 부하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무진은 혼자 마당에 남겨졌죠. 한참 후 무진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이제 정말 시작이다. 무진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죠. 새벽 3시 무진은 여전히 마당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 상처에서 흘린 피가 굳어 있었지만 그의 의식은 또렷했죠. 고통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3명의 그림자가 보였죠. 형님? 낮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무진이 고개를 들었죠. 김찬모냐? 네, 형님.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김철수와 함께 온 2명의 예비역 장교들이 무진을 부축했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죠. 놈들이 먼저 쳐들어왔군. 무진이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김철수는 무진의 상처를 살펴봤죠. 병원에 가셔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응급처치만 해줘. 김철수는 가져온 의료용품으로 무진의 머리 상처를 처치했습니다. 군 의무병 출신답게 솜씨가 능숙했죠. 형님, 나머지 팀원들은 주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좋아. 상황은? 강용철의 본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부하들은 대략 20명 정도로 파악됩니다. 무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보다 많았지만 문제 없었죠. 헬기는 아침 8시에 도착합니다. 최 대령이 직접 조종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정호 예비역 중령이었죠. 형님, 오랜만입니다. 정호야, 고생이 많다. 박정호는 무진에게 태블릿을 건네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지도가 표시되어 있었죠. 강용철의 조직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본부는 시내에 있고 부 거점이 3곳 있습니다. 무진은 지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30년 전과는 기술이 많이 달라져 있었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죠. 경찰과의 연계는 지역 파출소장과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급 기관에는 신고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움직여도 큰 문제는 없겠군. 무진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부하들이 뒤져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미 따로 보관해 두었죠. 벽 뒤편에 숨겨둔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이걸 보라. 무진이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1975년에 찍힌 정보사령부 창설 요원들의 기념사진이었죠. 젊은 무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철수와 박정호가 사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젊으시네요. 그때가 좋았지.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어. 무진은 사진 속 동료들을 하나씩 가리켰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국정원에 있고 저 친구는 합참에 있지. 아직도 현역들이야. 그럼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 하지만 이번엔 우리만으로도 충분해. 새벽 5시 무진은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대령, 형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언제든 출동 가능합니다. 고마워. 그런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걱정 마십시오. 이번 작전은 공식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역시 믿을만하군. 무진은 전화를 끊고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진호 상태는 어떤가? 안전합니다. 우리 집에서 잘 보호받고 있어요. 그럼 됐어. 이제 마지막 브리핑을 하자. 3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무진이 작전 계획을 설명했죠. 헬기가 강용철 본부 상공에 나타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거야. 혹시 저항하면 어떻게 하죠? 저항할 틈을 주지 않을 거다. 심리전으로 끝낼 생각이야.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형님답네요. 무력 충돌 없이 해결하시겠다는 거군요. 우리는 깡패가 아니야. 국가를 지킨 사람들이지. 오전 7시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뉴스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서. 걱정하지 마라.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정말 안전하시죠? 그럼 할아버지가 누군지 오늘 보여주겠다. 무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진호는 할아버지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죠. 할아버지, 혹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라. 전화를 끄는 무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곧 헬기가 나타날 시간이었죠. 형님, 정말로 괜찮으실까요? 나이도 있으시고. 박정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지. 무진은 오래된 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만에 입는 정복이었지만 여전히 잘 맞았죠. 가슴에는 각종 훈장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김철수와 박정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형님, 이렇게 많은 훈장을. 다 옛날 일이야. 하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하지. 무진은 거울을 보며 모자를 바로 썼습니다. 70대 노인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장교 같은 모습이었죠. 정보사령부 창설 요원 박무진, 코드명 칠흑. 오늘 작전에 복귀한다. 무진의 선언에 김철수와 박정호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될 시간이었죠. 무진은 마지막으로 진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손자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죠. 이제 보여주자. 우리가 누구인지. 오전 8시 정각 하늘에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점처럼 보이던 것이 점점 커져가더니 2대의 군용 헬기가 마을 상공에 나타났죠. 강용철은 사무실에서 아침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부하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형님, 그 할아버지 진짜 이상했어요. 맞아도 안 굴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경 쓰이는 거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때 헬기 소리가 사무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가끔 군 헬기가 지나가곤 했거든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멈춰섰습니다. 강용철이 창문으로 다가갔죠. 뭐야, 저게. 하늘에 2대의 헬기가 정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사무실 바로 위에서 말이죠. 부하들도 모두 창문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형님, 저게 우리 때문에 온 건 아니겠죠? 설마 왜 군 헬기가 우리를. 강용철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헬기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군 작전 지역입니다. 불법 무장 조직 해체 권고. 즉시 항복하십시오. 사무실 안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부하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형님,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군대가 왜 우리를. 강용철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예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헬기에서 다시 방송이 나왔습니다. 강용철과 그 일당들에게 경고합니다. 10분 내에 무기를 버리고 나와서 항복하십시오. 저항할 경우 강력한 진압 작전이 시행됩니다. 강용철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것이었죠.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야? 부하들은 이미 공황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무기를 숨기려 했고 누군가는 도망갈 준비를 했죠. 형님, 뒷문으로 도망가시죠. 그래, 일단 피하자. 하지만 강용철이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또 다른 헬기가 건물 뒤편에도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죠. 이때 무진이 사무실 앞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었죠.
김철수와 박정호가 양옆에서 호위했습니다. 저기 누군가 나왔어. 부하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강용철이 망원경으로 확인했죠. 뭐야, 저 할아버지 아니야? 어젯밤에 때린. 그런데 오늘의 무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군복을 입고 훈장을 단 모습은 위험 그 자체였죠. 무진이 헬기를 향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헬기에서 줄사다리가 내려왔죠. 강용철과 부하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진이 확성기를 들고 사무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용철, 나와라. 그 목소리는 어젯밤의 약한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군 지휘관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죠. 정보사령부 창설 요원 박무진이다.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 강용철은 충격받았습니다. 정보사령부라는 단어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정보사령부라고? 부하들도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기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곳이었거든요. 형님, 우리 어떡하죠? 이런, 완전히 큰일 났네. 무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내 손자를 해친 죗값을 치를 시간이다. 이때 사무실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하들 중 한 명이 갑자기 강용철을 붙잡았죠. 형님, 죄송합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저 혼자라도 살아야겠어요. 부하가 강용철의 손을 뒤로 묶으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강제로 시킨 일이에요. 강용철이 다 지시한 거라고요. 다른 부하들도 상황을 파악하고 하나둘씩 강용철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야들아,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형님, 죄송하지만 우리는 군대랑 싸울 수 없어요. 정보사 상대로 저항하다가는 다 죽어요. 순식간에 강용철은 부하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충성심이라는 것은 위기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것이었죠. 헬기에서 내려온 군인들이 사무실로 진입했습니다. 실제로는 예비역들이었지만 강용철과 부하들은 그걸 알 리 없었죠. 모두 엎드려. 손을 머리 뒤로. 부하들은 저항 없이 순순히 따랐습니다. 이미 싸울 의지를 잃은 상태였거든요. 강용철만이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영장도 없이 어떻게. 무진이 강용철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피투성이가 됐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영장?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 당신이 누군데 이런 짓을 해? 내가 누구인지 궁금했지? 이제 알겠나? 무진은 가슴에 훈장을 가리켰습니다. 정보사령부 창설 요원, 코드명 7흑. 30년 만에 복귀했다. 강용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들었던 정보사 창설 요원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었죠. 불가능해. 그런 사람들은 다 은퇴했다고. 은퇴했지만 사라진 건 아니야. 필요하면 언제든 돌아온다. 무진의 차가운 시선이 강용철을 압도했습니다. 내 손자를 건드린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헬기들이 여전히 상공에서 위압적인 소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강용철은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의지도 방법도 없었거든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진은 강용철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용철과 그의 조직원들이 체포된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 평온 뒤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진은 서재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헬기 작전 이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김철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님,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언론 대응은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강용철의 조직 해체 발표만 나갈 예정입니다. 무진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옛 네트워크의 힘은 여전했죠. 그리고 강용철은 어젯밤 조용히 처리됐습니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묻지 않을 겁니다. 무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었거든요. 오후 2시 진호가 서울에서 돌아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진호는 마을의 변화를 느꼈죠. 뭔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 진호가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진은 거실에서 평상시처럼 차를 마시고 있었죠. 무사히 돌아왔구나.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김 대령님 댁에서 뉴스 봤는데. 진호는 조직 해체 소식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뭘 봤는데? 강용철 조직이 자진 해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왜? 무진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는 거지. 그런데 강용철은 어디 갔어요? 뉴스에서는 행방불명이라고. 글쎄, 어디 갔을까? 무진의 태어난 모습에 진호는 의아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진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겠니? 평범한 할아버지가. 하지만 김 대령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다고. 무진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김 참모가 뭐라고 했니? 정보사령부 창설 요원이셨다고. 정말인가요? 진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궁금증이 절정에 달한 표정이었죠. 무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제 손자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진호야, 잠깐 서재로 오너라. 두 사람은 서재로 이동했습니다. 무진은 벽 뒤편의 금고를 열었죠. 이걸 보렴.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진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1975년 촬영된 정보사령부 창설 요원들의 단체 사진이 있었죠. 이게 진호는 젊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죠. 정보사령부 창설 요원 기념 촬영이다. 무진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 젊었을 때 나라를 위해 일했지. 진호는 사진을 넘기며 다른 자료들도 봤습니다. 각종 훈장 사진과 표창장들이 있었죠. 와, 이렇게 많은 훈장을. 다 옛날 일이야. 무진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작전명 귀환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었죠. 이건 뭐예요? 비상시에 사용하는 최후의 카드지. 가족이나 국가에 위험이 닥쳤을 때만 쓰는 거야. 진호는 이해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과거를 꺼낸 것이었죠. 할아버지, 저 때문에. 아니다. 이런 일은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 무진은 진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통해 깨달았지. 아직도 세상에는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놈들이 있다는 걸. 그래서 직접 나서신 거군요. 그래, 그리고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어떤 피를 이어받았는지. 진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깊이 느꼈거든요. 나는 누구보다 강한 피를 이어받았다. 진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진은 만족스럽게 웃었죠. 그래, 그걸 기억해라. 하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정의를 위해서만.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밤이 깊어가자 두 사람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지역 조직폭력배 강용철 일당이 자진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강용철 본인은 일체의 대외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담담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할아버지, 강용철은 정말 어디로 간 건가요? 진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마 아주 먼 곳으로 갔을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무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진호는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았거든요. 할아버지, 전역하면 경찰이 되고 싶어요. 경찰? 네,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무진은 손자의 결심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걸 잊지 않을게요. 버스가 떠나고 무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죠. 하지만 무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도 자신은 주저하지 않을 것이었죠. 서재로 돌아온 무진은 사진첩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봉인하지는 않았죠. 필요하면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저녁이었지만 무진의 마음은 충만했죠. 손자를 지켜냈고 정의를 실현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아직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무진의 행동을 축복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도 무진 할아버지 같은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설 수 있는 용기 말이에요. 오늘도 저희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